저는 며느리를 시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받은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막으려던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태곤입니다. 올해 71로 중견 물류회사를 경영하고 있지요. 회사 규모만 따지면 업계에서 손꼽히는 편이고 직원이 500명이 넘으며 사옥도 강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르지만 성공이 뭡니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집엔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 5시 40분이면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몸이 기억하고 있지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집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는데 검은 커피가 잔에 똑똑 떨어지는 그 소리만이 아침을 깨웁니다.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 창밖을 보면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씩 꺼져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바쁩니다만 늘 외롭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인가? 아내는 15년 전에 암으로 떠났습니다. 투병 생활이 길었지만 저는 회사 일이 바빠 옆에 있어주지 못했고 아내는 병실에서 혼자 버텨야 했지요. 마지막 날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곁엔 회사밖에 없었지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외아들 민재는 38살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가겠다며 집을 나갔고 가끔 명절이나 생일 때 전화가 오는 게 전부입니다. 아침은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으로 간단히 먹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경제 뉴스와 정치 뉴스는 들리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7시가 되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은 뒤 거울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면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건네고 차에 타면 기사님이 문을 열어줍니다. 차가 움직이는 동안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과 등교하는 학생들이 어디론가 바쁘게 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저는 회사로 가면서도 마음만은 어디에도 가 있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날 오후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재였는데 반년 만에 전화였지요. 전화를 받자 평소와 다르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저는 뭔가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해가 지면서 빌딩들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왔고 오후 2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코트를 입은 민재가 단단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재는 가방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며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겠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순간 커피 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상대는 누구지? 한윤서라고 합니다. 주민센터 주무관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안정적인 직업이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민재가 한 박자 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보육시설 출신입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고 커피잔 안에서 커피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육시설, 가족이 없다고? 저는 손이 떨릴까봐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재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지?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을 했고 우리 집안은 뿌리가 있는데
가족도 없는 사람을 데려온다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단단한 눈빛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집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사람? 배경이 중요해.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습니까?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고 민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서는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건 나중 문제야. 지금은 어울리느냐의 문제지. 그럼 사랑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랑이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만으로는 안 돼.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구나.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저는 윤서와 결혼합니다. 아버지 허락이 있든 없든요. 민재는 가방을 들고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가더니 쿵 소리와 함께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밖이 어두워지면서 해가 지고 거실도 점점 어두워졌지만 불을 켜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집안이 중요한데. 밤이 되어 시계를 보니 9시였는데 배가 고프지 않아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텐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고 민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랑 없이 사셨습니까?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가서 불을 켜고 책장 앞에 섰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먼지가 두껍게 쌓인 오래된 봉투가 있었는데 몇십 년 만에 꺼내는 거였습니다. 손끝으로 먼지를 털고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저와 경숙이었지요. 머리도 까맣고 얼굴도 젊었던 그때 경숙은 예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경숙은 시장 생선 가게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신 가난한 집이었지만 경숙은 힘들어도 늘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짜로 사랑했고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경숙과 함께 있으면 시장 뒤 작은 공원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산책을 해도 돈이 없어도 행복했지요. 저는 경숙과 결혼하고 싶어서 공원 벤치에서 반지도 없이 말로만 청혼했습니다. 경숙아, 나랑 결혼해 줄래? 경숙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태곤아. 좋아.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식탁을 탁 치시며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제가 아까 민재에게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경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하고 성실하다고 설득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좋은 사람은 세상에 많아. 하지만 우리 집에 맞는 사람은 따로 있단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고 결국 똑같은 공원 벤치에서 경숙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경숙아, 미안해.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경숙은 많이 울었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유가 뭐야? 집안이 반대해. 그럼 설득하면 되잖아. 안 돼.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어. 경숙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곤아, 우리 도망가자. 멀리 가서 살자.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경수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겁했지. 경숙을 지키지 못했어. 사진 속 경숙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생생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정해준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했는데 착하고 현명한 훌륭한 아내였지만 사랑은 아니었고 존중과 의무였습니다. 아내도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병으로 떠나기 직전에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속엔 늘 다른 사람이 있었지요. 괜찮아요. 저도 나름 행복했으니까.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지만 마음은 다치지 않았고 민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선택을 민재는 하려는구나. 하지만 괜찮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설치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한윤서를 직접 보겠다고 말로만 듣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하지만 정태곤 회장으로 가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드레스룸에 줄지어 걸린 명품 브랜드 정장들을 지나쳐 맨 구석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업 초창기에 입던 낡은 점퍼와 작업복 바지, 해진 운동화를 몇십 년 만에 꺼냈고 손끝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구부정한 어깨에 낡은 옷과 해진 신발을 신은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고 성공한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풀어 서랍에 넣고 지갑도 오래된 낡은 것으로 바꾼 뒤 10,000원짜리 2장만 넣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저 정장 입은 모습이 진짜일까?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선글라스까지 쓰니 완벽한 변장이 되었고 거울 속에는 정태곤 회장이 사라지고 평범한 노인만 남았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니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고도 못 알아봤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산책 좀. 경비 아저씨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가 대기하고 있었겠지만 오늘은 10년 만에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몇십 년 만에 타보는 버스에서 카드를 찍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는데 출근하는 사람들과 시장 가는 할머니들이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평소 차에서 보던 풍경이 지나갔지만 오늘은 더 천천히, 더 가까이 보였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구나. 나는 너무 높은 곳에만 있었어. 버스가 주민센터 앞에 섰고 내려서 회색 외벽에 낡은 간판이 있는 평범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회사 사옥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요. 문을 밀고 들어가니 로비가 형광등으로 환하게 켜져 있었고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저처럼 낡은 옷을 입고 번호표를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표 발급기에서 버튼을 누르자 삐소리와 함께 74번 종이가 나왔고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표정이 어둡게 혼자 서류를 보고 계셨고 젊은 남자는 다리를 떨며 조급하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창구를 보니 피곤해 보이는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한 직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민원인에게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없으시면 다시 오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어디서 떼야 하는지를 몰라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직원이 손을 저으며 할머니를 당황하게 만들자 할머니는 황급히 물러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하는 태도인가. 제 번호 74번이 전광판에 뜨고 일어나서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에 차가운 눈빛의 젊은 남자 직원이 건조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주민등록 등본이요. 신분증 있으세요? 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손을 이리저리 넣어 신분증을 찾는 척했고 시간이 흘러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안 꺼내세요? 직원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갔는지. 어르신 준비 안 하고 오셨으면 나중에 다시 오세요. 뒤에 사람 기다립니다. 직원이 손짓하며 다음 사람을 부르려 하자 뒤에 계신 분이 일어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이게 친절한 민원 서비스인가. 그때 옆 창구에서 조용하지만 또렷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한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는데 뒤로 깔끔하게 묶인 단정한 머리에 주름 하나 없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한윤서 주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진심이 담겨 있었으며 억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놓여 신분증을 꺼내 건넸고 윤서는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하시려는 거죠? 어디에 쓰실 건가요? 은행에요. 그럼 초본이 아니라 등본이 맞네요. 제가 같이 뽑아드릴게요.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인 발급기 쪽으로 걸어갔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윤서는 가방에서 큰 글씨로 적힌 안내표를 꺼냈는데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다르군. 귀찮아하지 않고 진심으로 돕고 있어. 윤서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차근차근 설명했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한 단계씩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화면을 터치하고 본인 확인을 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데 윤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밀번호 누르실 때는 제가 반대쪽을 볼게요. 비밀번호를 볼 수 있는 위치인데도 일부러 고개를 돌려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류가 출력되자 윤서는 꼼꼼히 확인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마치 손자를 대하듯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칭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윤서는 눈까지 웃는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윤서 주무관, 창구 비었잖아요. 뒤를 보니 오성만 팀장이라는 명찰을 단 험악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려 팀장을 보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다릴 수 있잖아. 창구로 빨리 돌아가. 팀장의 명령조에도 윤서의 목소리는 조금 단호해졌습니다. 이분도 똑같이 중요한 민원입니다. 로비가 조용해지고 민원인들이 쳐다봤으며 팀장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윤서는 다시 저를 보며 아까와 똑같이 흔들리지 않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다른 것도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구나. 위를 보지 않고 앞을 보며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봐. 다음 날 저는 어제와 똑같은 낡은 점퍼와 해진 운동화, 낡은 모자 차림으로
다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시험하고 싶었는데 사람은 여러 번 봐야 진짜 모습이 나오니까요. 45번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는데 이번엔 일부러 서류를 빠뜨려서 곤란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45번이 불리고 윤서 창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어제 오신 어르신이시네요. 윤서는 수백 명을 상대하는데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기, 어제 낸 서류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서류요? 등본이요. 분명히 여기 창구에 냈는데. 윤서는 서류함을 열어 한 장 한 장 꼼꼼히 천천히 확인했지만 제가 안 냈으니 당연히 없었습니다. 윤서는 2번, 3번 다시 확인했지만 그래도 없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에 두고 오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냈어요. 여기 창구에 냈다고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화난 척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올까? 책임을 미룰까 아니면 받아들일까? 윤서는 당황하지 않고 표정을 차분히 유지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놓쳤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없는데 먼저 책임을 지고 사과했습니다. 어르신, 다시 출력하면 됩니다. 비용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는. 어르신 시간과 마음이 더 비싸요. 1,000원짜리 서류 비용보다 민원인의 시간과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진심이 담긴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윤서는 어제처럼 차근차근 무인 발급기로 저를 안내해 똑같이 친절하게 설명했고 짜증 하나 없이 도와줬습니다. 서류가 나오자 윤서는 봉투에 넣어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됐어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는데 거짓말로 시험한 게 미안했지만 동시에 이 여자는 진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서류를 들여다보니 봉투에 포스트잇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번엔 다른 시험을 위해 또 갔습니다. 일부러 돈이 부족한 척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윤서 창구에 앉아 물었습니다. 수수료가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저는 일부러 동전만 몇 개 보여주며 600원쯤 되는 지갑을 열고 부끄러운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을 충분히 안 가져왔네요. 미안합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그래도 되나요? 규정상? 네. 어르신 얼굴 기억하고 있을게요. 윤서는 진짜 웃음을 지으며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왜 이 여자를 사랑하는지 알겠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일주일 뒤 마지막 확인을 위해 저는 또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평범한 상황이었지만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압박을 받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오니까요. 로비에 들어서니 평소와 달리 소란스럽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긴장한 분위기였는데 팀장이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현장 방문하십니다. 민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 됩니다. 로비 청소 다시 하고 책상 정리하고 민원인 응대 친절하게 하세요. 직원들은 부산하게 책상을 닦고 서류를 정리하고 로비를 청소하며 평소보다 훨씬 바빠 보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지켜보는데 팀장이 윤서에게 명령조로 다가갔습니다.
윤서 씨는 구청장님 안내 맡아. 저는 10시에 예약 민원 상담이 있습니다. 취소해. 위에서 온다잖아. 하지만 예약하신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구청장님이 우선이야. 팀장의 단호한 말에 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다. 윤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보자. 제 번호가 불려 윤서 창구에 앉았는데 윤서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했고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윤서가 말을 시작하는데 그때 입구가 시끌벅적해지며 구청장 일행이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과 카메라맨들과 함께 화려하게 들어왔고 로비 분위기가 순간 바뀌었습니다. 팀장이 윤서를 손짓하며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명령이었고 윤서는 저를 보고 팀장을 보며 고민했으며 로비의 시선이 모두 윤서에게 쏠렸습니다. 윤서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는 지금 상담 중입니다. 미쳤어? 위에서 온다고. 팀장이 소리쳤지만 윤서는 흔들리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에서도 주민입니다. 짧은 문장이 로비를 눌렀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며 구청장 일행도 멈췄고 팀장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윤서는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대단하군. 자기 불이익을 알면서도 권력보다 원칙을 택했어. 상담이 끝나고 구청장 일행은 이미 안으로 들어갔으며 팀장은 윤서를 째려봤지만 윤서는 고개를 숙였을 뿐 후회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구청장 방문 자료에 민감 정보가 잘못 첨부되어 개인정보 유출 직전까지 간 중대한 실수로 사건이 터지면서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하얘졌는데 구청 감사팀이 내려왔거든요. 박 과장이라는 명찰을 단 딱딱한 표정의 중년 남자가 서류를 들고 나타나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올렸습니까? 팀장이 말을 더듬다가 윤서를 불렀습니다. 한윤서 주무관, 이리 와봐. 평온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윤서가 다가왔고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올렸지? 윤서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꼼꼼히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결제가 아닙니다. 뭐? 팀장이 당황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제 결제 도장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윤서가 결제란을 가리키자 팀장의 도장만 있었고 윤서의 도장은 없었으며 팀장의 얼굴이 굳고 땀이 났습니다. 팀장은 윤서를 구석으로 데려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들렸습니다. 아까 내 말 안 들은 거 기억하지? 구청장 안내 거부한 거. 지금 여기서 내가 책임지면 조용히 넘어간다. 내가 다 처리해 줄게. 협박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못된 인간. 부하 직원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윤서의 눈가가 붉어지고 억울했을 텐데 울지 않고 고개를 들어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 내가 힘들어진다고. 책임은 결제한 사람이 집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윤서가 문서의 결제란을 다시 가리키자 팀장 도장이 선명했고 팀장은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 과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결제자가 팀장님이시네요. 이건 팀장님 책임입니다. 팀장은 말을 잃었고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구석에서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고 당장 나서고 싶었지만 지금 나서면 윤서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서 참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충분해. 더 이상 시험하지 말자. 이 여자는 진짜야. 민재가 옳았어. 그날 저녁 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상견례 자리를 잡아라. 아버지, 마음을 정하신 겁니까? 민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다. 마음을 고쳐먹었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허름한 점퍼가 아닌 정돈된 명품 브랜드 코트를 입고 깔끔한 구두를 신었으며 손목엔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수행 비서와 함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섰고 문이 열려 저는 천천히 내렸는데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주민센터 직원 몇 명이 저를 보고 눈이 커지며 수군거렸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오성만 팀장이 저를 보고 순간 얼굴이 굳더니 달려나와 허리를 깊게 숙이며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 문서 사건 결제자는 누구입니까? 팀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제대로 대답하십시오. 회장의 권위가 실린 제 목소리가 낮아지자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그럼 왜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까? 저는 기록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도 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책임 회피하는 사람,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다 압니다. 짧게 말하자 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감사팀 박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십시오. 거짓말한 사람이 누군지, 책임자가 누군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로비 한가운데에서 팀장은 모든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윤서에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한윤서 주무관, 제가 잘못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팀장이 허리를 숙이자 윤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부터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보복도 원망도 없이 그냥 용서하는 너그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야.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저는 조용히 주민센터를 나왔는데 윤서는 제가 누군지 몰랐고 그냥 민원인 한 명이었을 뿐이지만 저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서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민재 옆에 단정한 옷차림에 긴장한 얼굴의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해 소파에 앉으라고 하자 윤서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저는 윤서를 보며 천천히 말하고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윤서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정태곤입니다. 윤서는 당황하며 황급히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인사드려야죠. 저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다시 앉았고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진심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서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보육시설 출신이라는 이유로 당신을 거부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윤서는 눈이 커지며 말을 잃었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주민센터에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노인인 척하며 여러 번 갔습니다. 윤서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어르신?
기억이 떠오른 모양이었습니다. 네, 저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시험했습니다. 윤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절차로 사람을 지키고 위보다 앞을 보고 권력보다 원칙을 택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더군요. 윤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배경이 아니라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어뜨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자랑하지 않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문은 마음이었군요. 창밖에서 봄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살랑 흔들리며 소리 없이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재를 보니 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경수가 이번엔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 내 아들은 나보다 용감하고 현명해. 서재에 있던 경숙의 사진 속 그 따뜻한 웃음이 떠올랐고 이제야 편안해졌습니다. 뒤늦게나마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본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닦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당신에게서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주말마다 놀러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새벽 5시 40분이면 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뜨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커피를 내리려 하면 윤서가 나와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함께 따뜻한 아침을 먹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루끝 이야기였습니다.